어느 한 신사가 재혼을 했는데 그 상대는 여태껏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오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데리고 온 두 딸 역시 그녀와 성질이 비슷했죠. 신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죽은 어머니를 닮아 비할 데 없이 착하고 부드러운 소녀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계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의붓딸의 착한 성격을 참을 수 없었던 계모는 소녀에게 집안일 가운데 가장 천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의붓 언니들은 좋은 방에서 최신 유행의 침대에서 지냈지만 소녀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형편없는 밀집 침대에서 자야 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이 모든 일을 끈기 있게 참아내고 아버지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봐야 야단 맞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나면 아궁이 가까이에 있는 제위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때문에 언니들은 그녀를 제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자가 무도회를 열고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계모의 딸들도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장을 받아든 언니들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들에게 어울릴 만한 가운, 패티코트, 머리 장식을 고르느냐 여념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언니들의 옷을 다림질하고 주름 장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에 매우 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언니들의 치장을 위해 불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조언했을 뿐만 아니라 언니들의 머리를 직접 매만져 주었습니다.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 가면 기쁘지 않겠니? 언니들은 나를 놀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에 갈 형편이 못 되잖아요. 너도 거기 갈 자격이 있단다. 제투성이 하녀가 무도회에 간 걸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많이 웃을 거니까. 소녀는 말없이 언니들의 머리 모양새를 완벽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언니들은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거의 이틀 동안이나 굶으며 레이스를 조여대느냐 옷을 10여 벌이나 망쳐놓았습니다. 마침내 파티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한껏 멋을 부린 언니들은 궁정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소녀는 그만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데모가 신데렐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울음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정이었던 데모는 소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원에서 호박을 하나 가져오너라. 소녀는 얼른 정원으로 가서 가장 잘 익은 호박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호박이 무도회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모는 껍질만 남기고 호박 속을 국자로 모두 파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팡이로 호박을 두드리자 금박이 입힌 훌륭한 마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모는 쥐덫을 보러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생쥐 6마리가 아직 산채로 잡혀 있었는데 마술 지팡이로 두드리자 모두 얼룩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쥐가 잡혔나 보고 올게요. 그걸로 마차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가서 보려무나. 소녀는 쥐덫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는 아주 큰 쥐들이 있었습니다. 데모는 그 가운데 수염이 가장 긴 쥐를 골라서 마술 지팡이를 이용하여 뚱뚱하고 쾌활한 마차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원에 다시 가보면 물조리개 뒤에 도마뱀 6마리가 있을 거다. 그놈들을 가져오너라. 신데렐라가 도마뱀을 가져오자 데모는 곧 이들을 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금으로 장식한 하인 정복을 입고 마차 뒤에 가서 서로 바짝 붙어 섰는데 그 모습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뒤 마술 지팡이로 소녀를 살짝 건드리자 그녀의 옷은 보석 치장이 달린 드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유리구두 한 벌을 주었습니다. 소녀는
마차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대모는 절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러서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늦는다면 마차는 도로 호박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자정 넘어서까지는 결코 머무르지 않겠다고 대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무도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자는 처음 보는 공주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차에서 내릴 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왕자는 손님들이 모여있는 홀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장내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멈추었고 바이올린 연주도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다워 하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힌 다음 춤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우아하게 춤을 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왔지만 왕자는 그녀를 바라보느냐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자기 언니들 옆에 앉아서 왕자가 그녀에게 주었던 귤과 레몬 조각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언니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시계가 11시 45분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급히 서둘러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요정대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줬습니다. 잠시 후 두 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녀는 마치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품을 하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렇게 오래 머물렀어? 너도 무도회에 갔더라면 정말 재미있었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가 왔거든. 그 공주는 우리한테 아주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귤과 레몬을 주기도 했단다. 언니들 아주 행복했겠네. 내가 그녀를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샤를로스 언니가 매일 입는 그 노란색 옷 내일 나한테 빌려줄 수 있어? 내 옷을 더러운 제투성이 하녀에게 빌려주라고? 내가 바보인 줄 아니? 소녀는 그 대답을 듣고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도 두 언니들이 무도회에 갔습니다. 소녀도 어제보다 더 훌륭한 옷을 입고 무도회에 갔습니다. 왕자는 항상 그녀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칭찬과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분위기에 취해 그만 대모의 당부를 잊어버렸습니다. 11시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12시 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노루처럼 뛰어나갔습니다. 왕자가 뒤를 쫓아갔지만 따라잡을 수는 없었죠. 그녀는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떨궈놓고 갔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헐떡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화려한 옷은 온데간데 없고 이전에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왕자는 그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왕자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유리구두를 가지고 공주들, 귀족 자제들, 그리고 궁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겨보았습니다. 그러나 맞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녀의 집에도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니들은 신발 속에 자기 발을 밀어넣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소녀는 그 유리구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구두가 제 발에 맞는지 신어보게 해주세요. 두 언니는 웃음을 터뜨리고 그녀를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구두를 신겨보는 일을 맡은 사람은 소녀가 미인임을 눈치챘습니다. 구두를 신어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녀에게 구두를 가져갔죠. 구두는 쉽게 발에 들어가더니 마치 왁스로 만든 것처럼 발에 꼭 맞았습니다. 지켜보던 이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와중에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짝을 꺼내 신자 더 크게 놀랐습니다. 이때 대모가 들어와 마술 지팡이로 소녀의 옷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옷으로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언니들은 소녀가 무도회에서 본 바로 그 아름다운 공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발밑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녀는 언니들을 일으켜 세워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언니들을 용서했으며 언제까지나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녀는 훌륭한 옷을 입은 채 왕자에게 인도됐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못된 두 언니에게도 왕궁 안에 집을 마련해주고 같은 날 궁정에서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한 부자의 아내가 병들어 죽음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외동딸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얘야, 신앙심을 잃지 말고 착하게 살도록 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하늘에서 너를 내려다보며 내 곁에 가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당부한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녀는 매일 어머니의 무덤가에 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당부대로 신앙심을 잃지 않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봄이 오자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계모는 친딸을 둘이나 데리고 왔는데 이 딸들은 얼굴은 예쁘고 희었지만 마음은 심술궂고 어두웠습니다. 저 멍청한 아이가 우리와 함께 방에 앉아 있는 거야?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지. 당장 나가라. 이 부엌댁이야. 언니들은 소녀의 옷을 뺏고 대신 회색 누더기를 입히고 남학신을 신겼습니다. 저 거만한 공주님 좀 봐. 언니들은 소녀를 부엌으로 내몰았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물을 길어오고 불을 떼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해야 했죠. 게다가 언니들은 온갖 방법으로 소녀를 괴롭히고 놀렸습니다. 밤이 되어 지쳐 쓰러졌을 때도 소녀는 아궁이 옆에 잿더미 위에 누워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소녀를 제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가는 아버지가 딸들에게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첫째 딸은 아름다운 옷을, 둘째 딸은 진주와 보석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투성이 소녀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뭘 원하니? 집으로 돌아오실 때 아버지의 모자를 스치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세요. 아버지는 두 딸에게 줄 옷과 진주, 보석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암나무가지를 건드려 그만 모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소녀의 말이 생각난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받은 나뭇가지를 어머니의 무덤가에 심으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나무에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하루에 3번씩 나무에 가서 울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작은 새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 안의 모든 처녀들을 초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자의 신부감을 찾는 이 잔치는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언니들은 기분이 들떠 소녀를 찾았습니다. 우리 머리를 빗겨주고 구두도 손질해줘. 허리띠도 꼭 매줘야 해. 우리는 왕궁으로 가야 하거든. 소녀는 언니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마음은 몹시 슬펐습니다. 왕궁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계모에게 자기도 왕궁에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너는 온통 제투성이인데 어떻게 잔치에 가겠다는 거니? 게다가 옷도 없고 구두도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추겠니? 계모는 소녀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재 속에 콩을 한 접시 쏟아놓겠다. 2시간 안에 그 콩들을 모두 골라낸다면 잔치에 가도록 해주마. 소녀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그리고 하늘 아래 모든 새들아, 와서 도와다오. 좋은 콩은 단지 안 해주고 나쁜 콩은 너희들이 먹어다오. 산비둘기를 비롯한 하늘 아래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잔뜩 날아드는가 싶더니 모든 콩들을 골라 단지 안에 넣은 다음 다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단지를 가지고 계모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넌 옷도 없고 춤추는 법도 모르지 않니? 너 때문에 우리만 창피를 당할 거야. 계모는 두 딸을 데리고 서둘러 왕궁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소녀는 어머니 무덤가의 개암나무에 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작은 나무야, 내 몸을 흔들어다오. 그래서 내 몸에 금고 안을 쏟아부어다오. 그러자 새가 날아와서 금실과 은실로 짠 드레스 한 벌과 은으로 술을 놓은 비단 신발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입고 서둘러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소녀는 아름다운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은 소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다가가 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녀하고만 춤을 췄습니다. 심지어 다른 젊은이들이 다가와 춤을 청하자 이 숙녀분은 내 파트너입니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소녀가 집에 가려 하자 왕자는 에스코트를 청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재빨리 궁전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피해 집으로 달려가 비둘기장 속에 숨었습니다. 뒤쫓아가던 왕자는
집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소녀의 아버지가 오자 어떤 소녀가 비둘기장으로 도망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설마 제투성이 소녀는 아니겠지? 소녀의 아버지는 왕자에게 도끼를 건넸습니다. 왕자가 비둘기장을 부수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소녀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재빨리 비둘기장을 뒷문으로 빠져나와 회색 누더기를 걸쳤던 것입니다. 다음날 잔치가 다시 열리자 계모와 두 딸은 다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소녀는 계암나무에게 부탁해서 전날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받아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또 한 번 소녀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녀는 문을 나섰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어느 집으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녀는 왕자의 눈을 피해 정원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람쥐처럼 커다란 배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소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던 왕자는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집주인인 소녀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소녀가 달아나 버렸는데 아마 이 나무 위에 숨은 것 같소. 소녀의 아버지는 도끼를 왕자에게 주고 그 배나무를 찍어 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소녀는 평소처럼 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재빨리 배나무 뒤로 뛰어내린 다음 이전에 더러운 누더기로 갈아입었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계모와 두 딸이 왕궁으로 가버리자 그녀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가에 가서 계암나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새가 날아와서 여태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과 황금 슬리퍼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 옷을 입고 왕궁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만 기다리던 왕자는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하고만 춤을 췄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떠나야 했고 이번에도 왕자는 그녀를 바래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껏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왕자는 꾀를 내었습니다. 계단에 송진을 발라둔 것입니다. 황급히 달려나가던 소녀의 신발 한 짝이 계단에 달라붙었습니다. 다음날 왕자는 신발을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황금 신발에 발이 꼭 맞는 여자하고만 결혼을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발이 작고 예쁘다고 생각한 두 언니는 이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소녀의 집에도 왕궁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언니가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이 너무 작아서 발가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칼을 건네주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라. 왕비가 되고 나면 걸어다닐 필요가 없을 테니까. 큰딸은 자기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아픔을 참으며 신발에 발을 우겨 넣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자기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말을 타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어머니 무덤가를 지날 때 계암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 두 마리가 울어댔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신발 안이 피투성이에요. 저 아이 발에는 신이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아직 집에 있어요. 그녀의 발을 보자 신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말머리를 돌려 가짜 신부를 도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방에 들어가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발가락은 겨우 들어갔는데 발꿈치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계모는 딸에게 칼을 건네주었습니다. 발꿈치를 잘라버려라. 왕비가 되고 나면 걸어다닐 필요가 없을 테니까. 둘째 딸은 자기 발꿈치를 잘라버리고 아픔을 참으며 신발에 발을 우겨 넣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자기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덤가를 지날 때 계암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비둘기 두 마리가 울어댔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신발 안이 피투성이에요. 저 아이 발에는 신이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아직 집에 있어요. 왕자가 그녀의 발을 보자 신에서 피가 새어나와 하얀 양말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 이 여자는 진짜 신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없어요. 제 전처가 낳은 제투성이 소녀가 있긴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못생겨서 왕자님의 신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녀를 불러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계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 안 돼요. 그 애는 너무나 더러워서 절대로 보셔서는 안 돼요. 왕자는 그녀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왕자에게 나아가 단정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왕자가 직접
황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신발은 그녀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왕자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곤 자신과 춤추었던 바로 그 공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내 신부입니다. 계모와 두 딸은 너무나 두려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자는 소녀를 말에 태우고 왕궁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교회를 향해 갈 때 큰언니는 오른쪽에 둘째 언니는 왼쪽에 서서 걸었습니다. 그때 비둘기들이 날아와서 두 사람의 눈을 하나씩 쪼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에서 나갈 때 큰언니는 왼쪽에 둘째 언니는 오른쪽에 서서 걸었는데 그때 역시 비둘기들이 날아와서 두 사람의 남은 눈을 마저 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언니는 그들의 못된 마음씨와 속임수에 대한 벌로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옛날에 호라비가 된 공작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제졸라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 종일 딸만 쳐다볼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공작은 딸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었는데 가정교사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얼마 후 공작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엄마는 사악하고 성질이 나빠서 제졸라를 미워했습니다. 차가운 표정, 찡그린 얼굴, 노려보는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아이는 새어머니에게 학대받을 때마다 가정교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꼭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너무나도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가정교사가 내 엄마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악마의 유혹을 받은 가정교사가 제졸라에게 왔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말을 그대로 따라준다면 내가 진짜 너의 엄마가 되고 너는 내 눈동자처럼 소중한 아이가 될 거야.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계모에게 가서 상자 속에 보관된 낡은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렴. 계모가 상자에 머리를 넣고 옷을 찾고 있을 때 함의 뚜껑을 떨어뜨리면 계모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을 게다. 그런 다음에는 나를 새어머니로 맞아달라고 졸라대는 거야. 그러면 너는 분명 행복하게 될 게다. 하며 아이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계획을 들은 제졸라는 당장 실행하고 싶은 마음에 1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정말로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계모의 장례식이 끝나자 제졸라는 아버지에게 가정교사와 결혼하라고 졸랐습니다. 처음에 공작은 그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지만 제졸라의 재촉에 결국 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작은 가정교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부부가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발코니에 서 있던 제졸라에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르디니아 섬 요정들의 비둘기에게 부탁해. 그러면 곧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적어도 5, 6일 동안 새엄마는 제졸라에게 친엄마 못지않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식탁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또다시 악마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는 숨겨두었던 자신의 친딸 6명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공작의 총애를 받는 반면 제졸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점차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제졸라는 살롱에서 부엌으로, 침대에서 아궁이로, 빛나는 비단과 황금에서 행주로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지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름도 그에 걸맞게 변해서 제졸라가 아닌 고양이 신데렐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은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기 위해 사르디니아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6 의붓딸에게 무슨 선물을 사가져 오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멋진 가운, 머리 장식, 화장품, 장난감 등등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딸에게도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이에 너는 뭘 원하니?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요정들의 비둘기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만일 아버지가 이것마저 잊으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게 될 거예요. 공작은 사르디니아에서 일을 마치고 의붓딸이 원하는 것을 모두 샀지만 제졸라의 부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돛을 올렸지만 어쩐 일인지 공작이 탄 배만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장이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왜 항구를 못 떠나는지 아세요? 당신 배에 탄 공작이 의붓딸 것만 챙기고 자기 친딸과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깬 선장은 공작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서야 딸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실을 깨달은 공작은 요정의 동굴에 찾아가 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줄 선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굴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나오더니 자신을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대추나무, 삽, 그리고 비단 냅킨이 있는 황금 단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공작은 집으로 돌아가 제졸라에게 요정의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제졸라는 예쁜 화분에 대추나무를 심고 매일같이 물을 준 다음 비단 냅킨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런 보살핌 덕분에 대추나무는 사나흘 만에 여자아이만큼 자라났습니다. 대추나무에서 요정이 나오더니 제졸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가끔 자기 자매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요정은 소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축제일이 되자 가정교사와 딸들은 얼굴에 화장품을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그리고 리본과 허들의 장식을 달고 꽃과 향수로 한껏 멋을 부린 모습으로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제졸라는 대추나무에 가서 요정이 가르쳐준 대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왕비 같은 차림새가 되었고 깜짝할 사이에 멋진 복장을 한 12명의 시종이 둘러싼 가운데 백마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제졸라는 멋진 차림으로 6자매들이 간 길을 따라 행진해 갔습니다. 6자매들은 그녀를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왕은 제졸라의 아름다움을 보곤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왕은 시종을 시켜서 이 아름다운 귀부인이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시종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눈치챈 제졸라는 대추나무에게 받아둔 돈을 한 줌 뿌렸습니다. 그러자 시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돈을 줍느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졸라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6 언니들도 곧 집에 도착해 제졸라에게 축제에서 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하염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종은 왕에게 돌아가서 제졸라가 던져놓은 화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며 시종을 야단쳤습니다. 다음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6자매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제졸라는 아궁이에 남겨놓은 채 말이죠. 그러나 제졸라는 곧바로 대추나무로 달려가 또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나무에서 한 무리의 시녀들이 나왔는데 각각 손에 거울, 호박 화장수, 머리손 질용 집게, 연지, 빗, 목걸이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졸라를 태양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입은 하인들과 시종들이 보좌하는 가운데 6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6자매들의 마음에는 시기심을, 또 왕의 마음속에는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종이 제졸라의 뒤를 밟았지만 그녀가 보석과 진주를 흩뿌리자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금 그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제졸라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음번 축제일이 됐습니다. 6자매들이 모두 집을 나가자 제졸라는 또다시 대추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대단히 멋진 의상을 입고 황금 마차를 탔는데 그 주위에 시종들이 어찌나 많은지 마치 고급 창녀가 산책길에 체포되어 경찰에 둘러싸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6자매들의 시기심과 경외감을 잔뜩 불러일으킨 다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의 시종이 마차에 이중으로 줄을 걸어서 단단히 잡고 쫓아왔습니다. 시종이 쫓아오는 걸 눈치챈 제졸라는 이번에도 마차의 속도를 내어 도망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만 나무신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종은 마차를 쫓아갈 수는 없었지만 대신 신발 한 짝을 주워들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신발을 받아든 왕은 비서를 불러서 앞으로 주최하려는 축제와 연회에 모든 연인들을 참석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늙거나 젊거나 그리고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상관없이 나라 안의 모든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왕은 모인 손님들에게 신발을 신어보도록 시켰습니다. 딱 맞는 발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맞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발의 주인을 찾아내지 못한 왕은 절망에 빠졌지만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와서 나랑 잔치를 벌입시다. 그런데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여자도 남겨놓지 말고 와야 합니다. 그러자 공작이 나섰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언제나 집안일이나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한심하고 쓸데없는 놈이 되나서 여기 식탁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 아이를 제일 윗번호에 올려둡시다. 그게 내 소원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가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제졸라도 언니들과 함께 왔습니다. 왕은 바로
그녀가 자신이 찾는 여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닌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졸라의 차례가 되어 신발을 가까이 가져가자 신발은 저절로 날아가 제졸라의 발에 신겨졌습니다. 왕은 제졸라를 품에 안고 가서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졸라를 왕비로 모시라고 명령했습니다. 6자매들은 질투 때문에 낯빛이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겨우 기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